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참 많이 좋아해 주셨던 김상훈의 와칭 신이 부리는 요술 1, 2편을 한 편으로 묶은 통합본입니다. 와칭은 우리가 얼마나 시야를 넓혀 바라보느냐에 따라 나의 현실 창조력도 함께 커진다는 양자 물리학의 관찰자 효과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내면의 시야를 넓히면 어떤 마법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들어보세요. 우리는 자주 바라보는 이미지대로 변화해 간다. 내가 바라볼 때마다 만물이 변화하는 건 신이 부리는 요술이다. 이 요술에 충격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우주의 무한한 가능성은 와칭을 통해 비로소 눈앞의 현실로 창조된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잠들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 단 한순간이라도 생각을 멈춘 적이 있으신가요? 명상을 하다 보면 생각을 멈춘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보통 하루에 최고 5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 중 10%만 쓸모 있는 것이고 나머지 90%는 부정적인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하루하루가 쌓여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깨어있는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아무 쓸모없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허비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생각을 제3자가 바라보듯 관찰자가 되어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들을 마주하고 바라본다면 그 생각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관찰자 효과에 대해 또 우리의 생각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책을 소개합니다. 한번 소개해드렸던 책이죠. 김상훈의 와칭입니다. 제가 몇 년간 마음 공부와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공부하고 다시 읽어본 와칭은 또 새롭더라고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던 내용들이 보이기도 하고 조금 어렵게 느껴지던 내용들이 이해되기도 했는데요. 다시 읽어도 좋은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와칭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김상훈의 와칭,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전에는 짧은 기사 하나를 쓰다가도 생각이 막히면 얼굴에 화기가 오르고 골치가 지끈지끈 아팠다. 배도 더부룩해져 소화도 안 됐다. 그렇게 앉아있다고 멋진 기사가 써지는 것도 아니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도 점점 떨어져 가는 것 같았다. 자주 만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까먹어 어색해진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언젠가는 매일 걸던 고향집 전화번호가 돌연 떠오르지 않아 무척이나 당황했다. 벌써 치매가 찾아온 건가? 그런데 관찰자 효과를 이해하면서 뜻밖의 변화가 찾아왔다. 우선 기사를 쓰는 속도나 독서 속도가 놀랍도록 빨라졌다. 아이디어도 불쑥불쑥 잘 떠오르고 선명해졌다. 특히 내게 전혀 생소했던 양자물리학 책들이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 어느 땐 저자들이 책에 써놓은 것보다 저자들의 의도를 더 깊이 파악하기도 한다. 하도 신기해서 이런 생각도 들었다. 그럼 내 영어 실력도 좋아졌을까? 호기심에서 미국의 대학원 입학 자격시험 격인 GRE를 다시 응시해 보았다.
지아리는 20년 전 경제부 기자 시절 미국 대학원에 연수를 가기 직전 딱 한 번 쳐본 게 전부였다. 나는 시험 성적을 받아보고는 깜짝 놀랐다. 영어 부문에서 전체의 최상위 1%에 든 것이다. 물론 미국 학생들을 포함해서 말이다. 신기한 일 아닌가? 무려 20년간이나 영어 공부를 따로 하지도 영어 학원에 다니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알파벳도 몰랐으니 영어 조기 교육의 효과가 남아있는 것도 아니었다. 도대체 관찰자 효과가 내 머리에 어떤 요소를 부린 걸까? 머리를 확 터놓은 걸까? 시각을 전환하는 것만으로 지능에 정말 신기한 변화가 저절로 일어나는 걸까? 한 초등학교 교사는 성적이 형편없는 빈민지역 1학년 아이들을 학자라고 불러주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학자로 바라보도록 한 것이다. 그는 교실에 누가 찾아오면 아이들을 학자라고 소개했다. 또 아이들로 하여금 학자가 무슨 뜻인지 방문객에게 직접 설명해 주도록 유도했다. 어린이 여러분, 학자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학자는 새로운 걸 배우고 배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은 일제히 목청 높여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교사는 이런 말도 해주었다. 여러분은 학자예요. 그날 배운 걸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학자는 남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공부라며 얼굴부터 돌리던 아이들이 정말 배움을 즐거움으로 여기게 됐다. 그리고 몇 달 후 시험을 쳐보니 아이들의 성적은 놀랍게도 벌써 2학년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교사는 실제로 봄방학이 되기 전에 1학년 수료식을 열어주었다. 1학년 과정을 불과 몇 달 만에 마친 아이들은 스스로를 2학년생이라고 부르며 즐거워했다. 그리고 1학년이 끝나갈 때쯤 되자 아이들의 90% 이상이 3학년 수준을 뛰어넘는 읽기 능력을 갖게 됐다. 불과 9달 전까지만 해도 그 지역에서 가장 공부 못했던 말썽꾸러기들이 가장 공부 잘하는 우등생들로 탈바꿈한 것이다. 미국 조지아주의 초등학교 교사였던 존스의 이야기다. 심리학자 맥퍼스는 악기를 연습 중인 어린이 157명을 장기간 추적해 보았다. 그런데 9개월쯤 후부터 아이들의 실력이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다. 거참 이상하네. 연습량도 똑같고 다른 조건도 다 비슷한데 도대체 왜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는 거지? 그는 문득 연습을 시작하기 전 아이들에게 던졌던 질문을 떠올렸다. 넌 음악을 얼마나 오래 할 거지? 아이들의 대답은 크게 3가지였다. 전 1년만 하다가 그만둘 거예요. 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할 거예요. 전 평생 하며 살 거예요. 그는 아이들의 실력을 비교해보고 깜짝 놀랐다. 평생 연주할 거라는 아이들의 수준이 1년만 하고 그만둘 거라는 아이들보다 무려 4배나 더 높았기 때문이다. 똑같은 기간 동안 똑같은 시간 연습했는데도 말이다. 그럼 평생 하겠다는 아이들의 연습량을 확 줄여보면 어떨까?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평생 하겠다는 아이들은 설사 일주일에 불과 20분씩만 연습하더라도 1시간 반씩이나 연습하는 다른 아이들보다 실력이 훨씬 더 좋았기 때문이다. 결론은 자명했다. 전 1년만 하고 그만둘 거예요. 라고 말한 아이들은 자신들을 음악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면 전 평생 하며 살 거예요. 라고 말한 아이들은 난 음악가라고 생각한다. 자신을 마음속에서 음악가로 바라보는 아이들은 남들보다 훨씬 적게 연습해도 마치 이미 훌륭한 음악가가 된 것처럼 특출한 재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단지 자신을 누구로 바라보느냐는 단순한 시각의 차이가 재능의 차이를 이토록 어마어마하게 벌려놓다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자신을 음악가로 바라보는 아이는 음악을 완전히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다. 즉, 음악에 관한 한 마음을 활짝 열어놓는 것이다. 반면 1년만 연주하다가 그만둘 것이라는 아이는 마음의 일부만 열어놓는다.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난 음악가라고 바라보는 것만으로 음악적 재능이 무려 4배도 넘게 껑충 뛰어오르는 것이다. 관찰자 효과를 알게 된 뒤 내 머리가 돌연 확 트인 느낌을 갖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 아닐까? 바라보는 것만으로 몸도 깜짝 변신할 수 있을까?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랭거 교수는 호텔 청소부들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들은 하루 평균 호텔방 15개를 부지런히 치워야 했다. 침대 시트를 갈고 방바닥을 쓸고 닦고 화장실을 반짝반짝하게 치우고 눈코 틀 새 없이 바쁘게 몸을 움직여야 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운동 부족으로 인한 온갖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랭거 교수는 여러 호텔의 청소부 84명의 건강 상태를 조사해 보았다. 그들은 대부분이 과체중인데다가 배가 볼록 나오고 혈압도 높았다. 그 후 교수는 84명 중 절반을 비밀리에 따로 불러 청소 활동의 운동 효과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여러분의 운동량은 충분하고도 남아요. 생각해 보세요. 15분간 시트를 가는 데만 40칼로리가 소모됩니다. 진공청소기를 들고 15분간 청소하면 50칼로리가 더 빠져나가요. 방 하나를 청소하는데도 땀을 뻘뻘 흘리며 10분간 운동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답니다. 하루에 15개의 방을 치우는 것은 2시간 반 동안 운동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랭거 교수는 차트까지 그려가며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한 달 후 이 설명을 들은 청소부들의 건강을 검진해 보았더니 신기한 변화가 나타났다. 불룩 나왔던 배가 쑥 들어가고 삼중턱도 사라졌다. 혈압도 떨어졌다. 그들이 따로 운동을 한 건 절대 아니었다. 다만 교수의 설명을 들은 것뿐이었다. 반면 설명을 듣지 못한 청소부들의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까? 랭거 교수는 이렇게 설명한다. 청소하며 몸을 움직일 때마다 칼로리가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니 실제로 지방이 빠져나간 겁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하며 청소할 땐 오히려 피로 독소만 쌓이는 거죠. 다시 말해 청소라는 행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니 몸도 변화한 것이다. 청소는 지겹고 힘든 것이라고 바라보았을 땐 청소가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됐다. 하지만 청소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 난 지금 시트를 가는 중이야. 또 40칼로리가 빠져나갔겠군. 청소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살이 빠져나간다고 바라보니 실제로 살이 빠져나갔던 것이다. 이것이 굳이 시간과 돈을 들여 따로 운동하지 않고도 날씬하고 건강해지는 비결이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도 마찬가지다. 한 개의 유리병엔 감사, 사랑 이란 딱지를 붙여놓고 다른 한 개엔 증오, 망할 놈 등의 딱지를 붙여놓았다. 한 달 후 살펴보니 감사 딱지를 붙여놓은 밥은 잘 발효된 누룩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반면 증오 딱지가 붙은 밥은 곰팡이가 쓸었고 검게 썩어 악취가 진동했다. 정말 이상하지 않은가? 밥이 어떻게 글자에 담긴 마음까지 읽었단 말인가? 의문을 품은 세계 각지의 아마추어들이 너도 나도 여러 나라 말로 직접 실험해봤지만 어김없이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영어로 하든 프랑스어로 하든 한국어로 하든 그 결과는 똑같았다. 이쯤 되면 당신은 아마 이런 뜨악한 생각도 들 것이다. 그럼 반찬 없다고 툴툴거리며 밥을 먹으면 밥도 나를 못마땅하게 여길까? 모든 관계가 그렇지 않을까?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썩 내키지 않은 표정으로 당신에게 일을 시키면서 이 친구한테 이런 중요한 일을 맡겨도 될지 모르겠네. 하지만 당장 맡길 사람이 없으니 어쩔 수 없지 하고 투덜댄다면 그럼 당신은 최선을 다해 일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까? 마찬가지 이치로 밥도 불만을 품은 채 당신의 뱃속에 들어가면 소화가 잘 되도록 순수히 협조를 해줄까? 초콜릿은 안 그럴까? 불교 승려들로 하여금 초콜릿 조각들을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각각 10초씩 바라보도록 해보았다. 이 초콜릿을 먹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바라본 초콜릿과 바라보지 않은 초콜릿을 사람들에게 제각기 하루 1온스씩 먹도록 했다. 오이로 그들에게 물었다. 심신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전과 비교해 기운이 10배나 더 넘쳐 흐른다고 대답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 기운이 넘쳐 흐른다는 사람들을 살펴보니 신기하게도 모두가 사랑의 감정이 담긴 초콜릿을 먹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닷새 만에 평균 67%나 활력이 더 넘치게 됐다고 응답했다. 반면 승려들이 바라보지 않은 초콜릿을 먹은 사람들은 아무 변화가 없었다. 왜 바라보는 대로 변할까? 이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당신의 속마음을 귀신처럼 속속들이 읽어낸다. 그리고 그 속마음이 바라보는 대로 변화한다. 몸이건 물이건 밥이건 쇠붙이건 가릴 것 없이 말이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 이런 원초적인 질문을 던져보자. 만물은 뭐로 만들어져 있는가? 몸을 쪼개고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때까지 쪼개면 밀입자가 나온다. 밥을 쪼개고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때까지 쪼개면 역시 밀입자가 나온다. 그럼 생각을 실은 뇌파를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때까지 쪼개면 그것도 역시 밀입자다. 눈에 보이는 것이든 안 보이는 것이든 만물은 죄다 밀입자가 최소 구성 물질이다. 다시 말해 우주가 몽땅 흙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밀입자는 가장 작은 흙먼지인 셈이다. 그럼 이 흙먼지, 즉 밀입자의 정체는 뭘까? 정체가 뭐기에 사람의 마음을 그처럼 척척 읽어내는 걸까? 밀입자의 정체를 알기 위해 이런 상상을 해보자. 먼저 밀입자들을 어마어마하게 부풀려 야구공만하게 확대시킨다. 그런 다음 자동 발사기에 장전시킨 뒤 하나씩 발사한다. 중간의 벽에는 두 군데의 슬릿, 가늘고 긴 틈이 뚫려 있다. 당신은 거기를 향해 밀입자들을 발사한다. 그럼 밀입자들은 하나씩 직선으로 날아가 두 슬릿 중 한 곳을 통과하고 그 뒤에 벽면에 부딪혀 알갱이 자국을 남긴다. 그걸 바라보는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뭐 이래, 하나도 신기하지 않아. 뻥 뚫린 구멍을 통해 야구공을 던지는 것과 뭐가 달라. 하지만 기절초풍할 일은 당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나타난다. 잠시 밖에 나갔다가 돌아온 당신은 소스라치게 놀란다. 당신이 바라보지 않는 사이에 자동으로 발사된 밀입자들은 알갱이가 아니라 물결로 돌변해 두 슬릿을 통과한 것이다. 따라서 슬릿 뒤의 벽면에는 알갱이 자국들이 아니라 여러 개의 물결들이 서로 간섭하면서 만들어낸 자국이 남았다. 토끼 눈을 한 당신은 기가 막힐 뿐이다. 밀입자들이 귀신에 홀렸나? 내가 바라보고 있으면 밀입자가 직선으로 날아가 알갱이 자국을 남기고 바라보지 않으면 물결처럼 퍼져나가 물결 자국을 남기다니. 당신은 부랴부랴 친구를 불러 다시 한번 실험을 해보라고 한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다. 내가 쳐다봐도 그래.
쳐다보면 무조건 알갱이처럼 행동하는 거야. 안 쳐다보면 물결처럼 행동하고. 미립자들은 왜 이런 요술을 부리는 걸까? 만물이 내 마음을 척척 읽어내는 미립자들로 만들어져 있으니 내가 바라볼 때마다 변화할 수밖에 없는 거로군. 정말 기막힌 요술 아닌가? 온 세상이 당신이 바라보는 대로 춤을 추다니. 당신 인생은 정말 당신 스스로가 창조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양자물리학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과학원이 1998년에 실시한 이중슬릿 실험이다. 세계적인 물리학 전문지 물리학 세계는 이 실험을 과학사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실험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아인슈타인 이후 최고의 물리학자로 꼽히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파인만 박사도 한 목소리를 냈다. 그 실험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원리로 만물을 변화시키고 새 운명을 창조해내는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이처럼 실험자가 미립자를 입자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면 입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물결로 생각하고 바라보면 물결의 모습이 나타나는 현상을 양자 물리학자들은 관찰자 효과라고 부른다. 이것이 만물을 창조하는 우주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다. 다시 말해 미립자는 눈에 안 보이는 물결로 우주에 존재하다가 내가 어떤 의도를 품고 바라보는 바로 그 순간 돌연 눈에 보이는 현실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양자 물리학자 울프 박사는 관찰자 효과를 신이 부리는 요술이라고 부르고 미립자들이 가득한 우주 공간을 신의 마음이라고 일컫는다. 신이 부리는 요술은 내가 얼마나 깊이 있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변화의 폭이 다르다. 생각에도 층이 있기 때문이다. 깊은 마음으로 바라보면 깊이 변화하고 얕은 마음으로 바라보면 티끌밖에 움직이지 못한다. 하버드 대학의 크리스타키스 교수가 32년간 12,000명을 추적해봤더니 친한 친구가 뚱뚱하면 나도 뚱뚱해질 가능성이 무려 3배나 높아졌다. 뚱뚱한 친구가 나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사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지구 정반대편인 브라질에 살든 태양계의 저끝 토성에 올라가 살든 내가 그 친구 모습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자주 떠올려 바라볼수록 나도 모르게 점점 몸이 뚱뚱해진다. 내가 끌어당겨 자주 바라보는 이미지가 내 몸도 변화시키는 것이다. 미립자들이 이처럼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서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양자 물리학에서는 비국지성이라고 부른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현상을 멀리서 일어나는 으스스한 행동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마음속의 수다를 잠재워라. 우리의 의식 표면은 늘 생각으로 뒤덮여 있다. 가만히 생각해보라. 이제까지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생각이 멈춘 적 있는가? 아마 없을 것이다. 한 가지 생각이 사라지면 곧바로 다른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심지어 꿈속에서도 끊임없이 생각한다. 이처럼 생각의 바다에 빠져 살아가다 보니 우리는 생각은 곧 나라고 착각한다. 그래서 누가 내 생각을 비난하면 대뜸 너 왜 날 공격하는 거야 하고 눈을 치켜뜬다. 자신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내걸기도 한다. 하지만 생각은 정말 나인가? 생각은 무에서 티끌만하게 싹이 튼다. 점점 뭉게뭉게 버섯 구름처럼 피어올라 의식의 표면을 완전히 덮어버린다. 주로 언어로 하는 얕은 생각이다. 심리학자 워런에 따르면 보통 사람들은 1분의 평균 최고 1300단어로 혼자서 수다를 떤다고 한다. 이런 생각은 피상적이며 선명한 이미지를 남기지 못한다. 반면 생각이 깊어질수록 마음속의 잠 목소리들은 잦아들고 마음은 맑아진다. 그러면서 선명한 이미지가 형성된다. 예를 들어 당신이 너무나 재미난 소설을 읽는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의 눈은 깨알 같은 글자들을 훑고 있지만 머릿속은 글자들이 묘사해내는 생생한 이미지들로 가득 채워진다. 이미지는 한계가 없다. 상상대로 퍼져나간다. 그 이미지들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좀처럼 잊히지 않는다. 반면 당신이 시험 공부를 위해 지루한 교과서를 달달 외우고 있다면 생생한 이미지들이 선명하게 그려지기는커녕 온통 깨알 같은 글자들만 두뇌 속에서 맴돌 따름이다. 그 글자들은 시험만 끝나면 기억에서 금방 사라진다. 이처럼 생각이 깊고 선명해야 형성되는 이미지도 선명하다. 거꾸로 이미지가 선명해지면 생각도 선명해진다. 세계적인 천재들이 한결같이 난 말이 아니라 그림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심지어 물리학자인 파이만조차도 난 복잡한 문제를 풀 때 큰 그림부터 그린다. 수학적 계산은 나중에 한다. 라고 말했다. 만물을 구성하는 미립자들도 의식의 표면에서 겉도는 얕은 생각이 아니라 의식 저 밑바닥에 그려지는 깊고 선명한 이미지를 읽고 변화한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바라볼수록 선명한 이미지를 그려 바라볼수록 그만큼 깊은 변화가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 반면 얕은 생각은 티끌밖에 움직이지 못한다. 그럼 이렇게 우리 머릿속을 점령한 얕은 생각들은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 방법은 뜻밖에도 너무나 간단하다.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생각 덩어리들을 상상 속의 스크린이나 백지에 투사시켜 가만히 바라보는 것이다. 바라보면 바라보는 의도를 읽어내고 저절로 물러간다. 하지만 곧 또 다른 생각이 피어오른다. 그럼 또 바라보라. 또 사라진다. 이렇게 몇 번 되풀이하다가 이번엔 이런 질문을 속으로 되뇌어보라. 다음 생각은 어디서 나올까? 고요한 마음으로 다음 생각이 피어오르는 걸 기다려보라. 1초, 2초, 3초. 이렇게 몇 초가 흘러가도 아무 생각도 피어오르지 않는다. 텅 빈 공간만 보일 뿐이다. 신기한 일 아닌가? 억누르려 들면 기승을 부리며 더욱 피어오르던 생각이 어서 나오길 기다리며 지켜보면 청개구리처럼 오히려 냉큼 나오지 않는다. 이게 생각의 속성이다. 어린아이도 울지 말라며 억누르려 들면 되레 더욱 발악을 해대지 않는가? 생각 덩어리도 지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라. 잡념이 걷잡을 수 없이 솟아올라 골치 아플 땐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 따뜻한 눈으로 가만히 바라보라. 그럼 저절로 사그라진다. 만일 이 방법이 잘 안 된다면 더 손쉬운 방법도 있다.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생각 덩어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 지금 피어오르는 생각의 뿌리는 어디지? 생각 덩어리의 뿌리를 찾아 점점 아래로 내려가며 바라보는 것이다. 그럼 결국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무에 이르게 된다. 그러고 나서 다음 생각이 피어오르는 걸 기다리면 텅 빈 공간은 더욱 길게 지속된다. 그런데 그 텅 빈 공간은 대체 뭐지? 이런 호기심이 들 것이다. 아무 생각도 없는 텅 빈 공간, 그건 바로 나다. 원래의 나는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텅 비어 있다. 원래부터 수다쟁이가 아니다. 생각은 곧 나라는 생각도 착각이다. 생각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피어오른다. 사실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몽땅 무에서 생긴다. 그래서 세계적인 양자 물리학자인 봄은 눈에 보이는 것이든 안 보이는 것이든 모든 것은 무에서 창조된다 라고 말했다.
하버드 대학교의 랭거 교수가 7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1979년 미국 뉴햄프셔주의 한 한적한 마을에서 실험을 실시했다. 그녀는 모든 걸 20년 전인 1959년처럼 꾸며놓고 노인들의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봤다. 당시 일주일간의 실험을 마친 뒤 노인들의 몸을 검진했던 의사들은 정말 기이한 현상을 발견하고는 혀를 내둘렀다. 특히 손가락 길이가 확연하게 길어진 것에 놀랐다. 사람은 30대 후반부터 조금씩 척추 디스크가 닳아버리면서 키도 줄어들어요. 손가락 마디에 관절염이 생기면 손가락 길이도 짧아지고요. 그런데 불과 일주일 사이 손가락 길이가 이렇게 늘어나다니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네요. 그로부터 30여 년의 세월이 흐른 2010년 9월 영국의 BBC TV가 랭거 교수의 자문을 받아 비슷한 실험을 해보았다. 이제는 꼬부랑 노인들이 된 20, 30년 전의 인기 스타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옛날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도록 했던 것이다.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소품도 몽땅 옛날 것들이었다. 그들의 몸도 역시 변했을까? 일주일간의 실험 기간이 끝난 뒤 시청자들의 눈은 토끼 눈처럼 동그라졌다. 뇌졸중으로 쓰러져 휠체어를 타고 실험을 시작했던 8순의 여배우는 휠체어를 버리고 혼자서 걸어서 나왔다. 거동이 힘들었던 왕년의 인기 남자 연예는 무대에 나와 탭댄스를 추었다. 지팡이에 의지했던 옛 뉴스 앵커는 지팡이 없이 뚜벅뚜벅 무대 계단을 걸어서 올라갔다. 의사들이 출연자들의 몸을 검진해보니 실제로 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머릿속이 온통 젊은 시절의 이미지들로 꽉 차버리면 몸도 저절로 젊어지는 것이다. 심리학자 바그는 대학생들에게 늙은, 은퇴한, 힘없는, 회색의, 휴양지 등과 같은 단어들을 넣어 짧은 글을 짓도록 해보았다.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문장을 만들었다. 나는 은퇴하면 따뜻한 휴양지에 가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 늙은 노숙자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도시가 온통 회색빛으로 보인다. 바그는 강의실을 나서는 대학생들을 따라 나섰다. 그리고 학생들이 걷는 속도를 쟀다. 학생들의 걸음걸이가 글 짓기 전보다 눈에 띄게 느려졌다. 노화와 관련된 단어들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걸음 속도가 떨어진 것이다. 비록 짧은 순간이나마 약 40여 년 후의 은퇴 시절을 바라보도록 하니 몸도 마치 빨리 감기를 시킨 테이프처럼 벌써 빨리 늙어갈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럼 도대체 젊어지려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집안을 온통 20년 전으로 꾸며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당신은 아마 이렇게 항변할 것이다. 랭거 교수의 대답은 간단하다. 나이가 들면 몸도 불가항력적으로 늙어갈 수밖에 없다는 바로 그 생각이 몸을 늙게 만드는 겁니다. 시각만 바꾸면 몸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자체만으로 노화 속도도 변하기 시작하죠. 다시 말해 나도 나이에 상관없이 젊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 자체만으로 젊음이 스며든다는 것이다. 반면 노화는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바라보면 노화는 가차없이 진행된다. 이처럼 우리의 몸은 바라보는 대로 현실화된다. 관찰자 효과 수업 중 한 남학생이 좀 느닷없는 질문을 던졌다. 마음의 눈으로 열심히 취직에 성공한 장면을 그려 바라보면 정말 취직도 되나요? 낄낄거리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많은 자기계발 전문가들이 목표만 간절히 상상하면 어느 순간 거짓말처럼 현실로 나타난다고 외쳐대고 있지 않은가? 정말 그런 식으로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펜실베니아 대학의 웨팅겐 교수는 졸업반 학생들에게 얼마나 자주 취직한 장면을 상상하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리고 2년 후 열심히 상상한 만큼 결실을 맺었는지 추적해 보았다. 그 결과는 뜻밖에도 거꾸로였다. 취업에 성공한 상상에 빠진 학생들일수록 취직률도 떨어졌고 보수도 적게 받았다. 살 빼기의 심상화도 마찬가지였다. 살찐 여성들이 살이 쭉 빠진 자신의 미래 모습을 열심히 상상했는데도 살이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체중이 더 불었던 것이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팸 교수도 학생들에게 며칠 뒤치를 중간고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장면을 매일 몇 분씩 상상해 보도록 했다. 간절한 마음으로 좋은 성적을 얻고 기뻐하는 장면을 생생히 떠올려 보세요. 이들의 심상화 노력은 과연 좋은 결실을 맺었을까? 그들의 점수를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 보았다. 그런데 심상화에 매달린 학생일수록 점수가 오른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졌다. 도대체 성공하는 장면을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결과는 왜 거꾸로 나오는 걸까? 꿈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상습적으로 리포트를 늦게 내는 학생이 있었다. 그 버릇을 어떻게 고쳐줄 수 있을까? 나는 마지막 리포트 과제를 내주고 나서 그를 따로 불러 실험 삼아 이렇게 물어보았다. 이번 리포트는 무슨 요일에 쓸 거죠? 그가 머리를 긁적거리더니 대답했다. 아마 금요일쯤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요일 몇 시쯤? 글쎄요. 아마 저녁 먹고 9시쯤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밤 9시라. 그럼 어디서 쓸 건가요? 그거야 물론 제 방에서 써야죠. 컴퓨터가 제 방에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 강의 시작 전 그가 빙긋거리며 나오더니 리포트를 제일 먼저 제출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실행하지 못하는 건 실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미리 그려넣지 않기 때문이다. 과정 없는 결과는 없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그려 바라보면 그대로 일어난다. 과정이 구체적일수록 이미지도 그만큼 더욱 선명하게 그려진다. 초인류 스포츠 선수들이 이미지 훈련을 할 때도 경기 과정을 최대한 생생하게 그린다. 그러다 보면 우승컵을 거머쥔 장면도 자연히 쉽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 과정을 생략한 채 억지로 성공 이미지만 그리려 들면 무의식적으로 의심이 스며들어 이미지가 흐려진다. 이미지는 의지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고요한 마음으로 그려지기 때문이다. 이는 이 분야 세계 최고 권위자인 뉴욕대학의 골비처와 독일의 심리학자 브란트 스타터 교수가 실험으로 확인한 바 있다. 그들은 이틀간의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되기 전 독일 대학생들에게 이런 주문을 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어떻게 보낼 거죠?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한 에세이를 써서 12월 26일까지 제출하세요. 그런 다음 학생들을 A, B 두 그룹으로 나눠 B그룹 학생들만 따로 불러 물어보았다.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에세이를 쓸 생각인가요?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학생들은 제각기 대답했다. 두 그룹 중 어느 쪽의 목표를 더 많이 달성했을까? 12월 26일까지 쓰겠다는 목표만 정해놓은 A그룹 학생들은 평균 7.7일 걸려 에세이를 완성했다. 반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겠다는 구체적인 실행 과정까지 그려본 B그룹 학생들은 평균 2.3일 만에 에세이를 완성했다. 에세이를 완성하는 데만 차이가 벌어진 게 아니었다. A그룹은 완성한 에세이를 제출하는데도 또다시 시간을 질질 끌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두 그룹 중 어느 쪽이 에세이 제출이라는 최종 목표를 더 많이 달성했을까?
A그룹은 32%만 에세이를 제출했다. B그룹은 75%가 에세이를 제출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 교수들은 이렇게 입을 모은다. 크리스마스 날 아침 일찍 아빠 방에서 아빠의 펜으로 에세이를 쓰겠다는 식으로 실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그릴수록 이미지도 그만큼 생생해집니다. 반면 과정이 막연하면 목표를 달성하는 이미지가 생생하게 그려지지 않아요. 이미지가 생생할수록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두뇌 속에는 분노, 증오, 슬픔, 절망, 공포 등 모든 부정적인 감정에 불을 댕기는 아미그달라라는 편도체가 있다. 아미그달라는 생존을 책임진 만큼 두뇌 한가운데 변형계 가장 깊숙한 곳에 튼튼히 자리 잡고 있다. 엄지손가락만한 크기나 기능은 원시시대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 그래서 생존의 위험이 닥치면 현대인도 원시인과 똑같이 폭발하고 증오하고 절망한다. 두뇌 과학자들이 원시적 두뇌라고 부르는 이유다. 원시시대를 생각해보자. 나는 가족과 함께 칠흑같이 어두운 동굴 속에서 잠을 자고 있다. 부스럭부스럭. 밖에서 부스럭 소리가 난다. 아미그달라가 순식간에 위험 신호를 켠다. 호랑이, 소름 끼치는 뱀, 혹은 돌도끼를 든 낯선 원시인. 부스럭 소리는 점점 가까워진다. 벌떡 일어나 가시나무 몽둥이를 집어든다. 부스럭 소리가 동굴 입구에까지 이르렀다. 나는 방망이를 획 내리친다. 꽥꽥꽥, 꽥꽥거리는 소리를 따라가며 몽둥이를 마구 내리치고 휘두른다. 나의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무조건 내 생존부터 챙기지 않으면 나와 내 가족이 당할 수 있다. 이처럼 내 생존에 위험이 닥치면 무조건 빨간불을 켜놓고 보는 위험 경보장치가 아미그달라다. 시카고 대학의 클링 박사가 아미그달라를 다친 원숭이 7마리를 야생지대에 놓아주었더니 7시간 만에 한 마리만 빼고 전부 맹수들에게 잡아먹혔다. 생존을 위해서는 부정적인 감정이 필수적인 것이다. 뇌신경 과학자들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 평균 2만 가지 상황을 겪게 된다고 한다. 아미그달라는 이 모든 상황을 늘 내 편과 내 편, 나와 적의 두 가지로 분류해 두뇌 전체에 전달한다. 철저하게 나의 생존이라는 시각으로 모든 상황을 분류한다. 한 여학생이 들려준 이야기다. 일요일 오전이었다. 그녀는 아침 늦게까지 방 안에서 나뒹굴고 있었다. 엄마가 먼지떨이로 톡톡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부스스 일어나 화장실에 들어가려는 순간 엄마가 뒤에서 한마디 쏘아붙였다. 다 큰 여자애가 그게 뭐냐? 밤늦도록 쏘다니다가 점심때나 겨우 일어나고. 내 동생은 벌써 도서관에 갔어. 또 그 잘난 남동생 타령이었다.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는 아들. 이젠 정말 지긋지긋했다. 하지만 엄마는 멈추지 않았다. 동생 하는 거 반만 따라해봐. 누나가 돼가지고 동생 절반도 못 따라하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획 돌았다. 엄마는 남하고 비교하는 버릇 좀 제발 고치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화장실 문을 쾅 닫아버렸다. 툭하면 동생과 비교하는 엄마가 정말 지겨웠다. 어떻게 저런 엄마와 시집갈 때까지 견디고 산단 말인가 끔찍했다. 과거의 분노와 증오, 절망감까지 꼬리를 물고 피어오르며 마구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얼굴에 찬물을 끼얹다가 거울을 보았다. 분노로 일그러진 저 얼굴, 저 여자는 왜 저러고 있지?
문득 화가 나면 머릿속에 어린아이를 바라보라는 말이 생각났다.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 빨갛게 달아오른 어린아이를 떠올렸다. 10, 9, 8, 7, 6, 5, 4, 3, 2, 1. 속으로 숫자를 거꾸로 세면서 빨간 어린아이가 점점 파란색으로 식어가는 모습을 그려보았다. 그러자 화가 멈췄다. 신기하게도 평화가 찾아왔다. 이번에는 엄마의 머릿속을 상상해 보았다. 어린아이가 만들어낸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에 휩싸여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돌연 고통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엄마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알고 보면 아빠 사업이 부도난 뒤 음식점에서 뼈 빠지도록 일하느라 병까지 얻은 엄마였다. 고교 시절 시험 때면 아무리 피곤해도 잠든 딸의 잠자리를 토닥거린 후에야 눈을 붙였고 꼭두 새벽에 늘 먼저 일어나 딸을 깨워주곤 했었다. 그런 몸으로 온종일 음식점에 나가 일해야 했다. 대학 합격을 확인하는 순간 엄마는 아예 그 자리에 퍽 주저앉아 엉엉 울기까지 했었다. 그녀는 화장실 문을 열었다. 엄마, 죄송해요. 실망만 시켜드려서 힘드시죠? 빗자루를 들고 있던 엄마가 잠시 멍한 얼굴로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이는 것이었다. 부정적인 감정에 딱지를 붙여 바라보는 방법도 있다. UCLA의 심리학자 리버만은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날 때 사람들에게 이건 분노야, 이건 불안이야, 이건 스트레스야 등의 식으로 딱지를 붙여 제3자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했다. 그랬더니 아미그달라는 거의 즉시 진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감정을 남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아미그달라는 식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바라보는 단순한 행위가 머릿속 어린아이의 불쾌 신호를 꺼주는 오프 스위치라는 것이다. 부정적 감정의 자연 수명은 90초. 정신의학자인 카바티진 박사는 부정적인 감정이 소용돌이칠 때 조용히 주시하노라면 우리 두뇌가 만들어내는 그 소용돌이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인간이 부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가요? 때로는 분노에 파묻혀 치를 떨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의 늪에 빠져 허덕이는 것도 다 우리 스스로 창조해내는 겁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은 내 생존을 위해 생겨나는 것인 만큼 그 존재를 인정하고 따뜻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두뇌야 고마워. 내 생존을 위해 이런 소용돌이 감정을 만들어내다니. 어차피 몇 분 만에 사라지겠지? 나에게 오늘은 어떤 깨달음을 주려고 이런 감정을 선사하는 거니?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나면 어느새 평화가 온다. 하버드 대학의 테일러 박사 역시 조용히 주시하는 것만으로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90초 내에 식어버린다고 말한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의 자연적 수명은 90초이다. 우리가 화를 내는 순간 스트레스 호르몬이 온몸의 혈관을 타고 퍼져나가는데 90초가 지나면 저절로 완전히 사라진다. 그래서 화는 뿌리 없는 나무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길과 같다고 한다.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꺼지게 돼 있다. 그런데도 분노가 90초 이상 지속되는 건 우리 스스로 화에 기름을 붓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운전자가 내 차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해보자.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정말 이해 못할 놈이네. 이렇게 스스로 기름을 부으면 화는 90초가 넘어도 계속된다. 테일러 박사는 어느 날 음악에 도취해 과속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딱지를 떼이게 됐다. 몹시 기분이 상했다. 음악에 빠져 잠시 과속을 했기로써니 벌금을 $100나 물리다니 정말 못된 경찰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니 화가 더욱 불길처럼 치솟아 몹시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곧 자신이 화에 파묻혀 있음을 깨닫고는 머릿속의 어린아이를 남처럼 조용히 바라보며 달래보았다. 나를 생각해줘서 고맙구나. 그런데 90초가 지났거든. 위험한 상황은 아니란다. 그런데도 여전히 화를 낼 필요가 있니? 조용히 물러가렴. 이렇게 달래자 화는 곧 가라앉았다. 위인으로 추앙받는 사람들은 알고 보면 밝은 면에만 초점을 맞춰 놓았던 사람들이다. 잘 알려진 대로 링컨은 40대 후반까지 무려 8번이나 선거에 낙선했고 사업이나 해볼까 시도했지만 2번 모두 실패했다. 발명왕 에디슨은 평생 1093가지나 되는 발명품을 만들어냈지만 그걸 위해 수십만 차례나 실패했다. 특히 축전지를 발명하기 위해서는 무려 5만 번의 실패를 극복해야 했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은 자서전에서 고등학교 농구팀에 지원했다가 거절당하자 집에 돌아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온종일 울었다고 수레하고 있다. 저는 선수 생활 중 9,000번이나 넘는 슛에 실패했고 300차례의 경기에 졌습니다. 제 손에 동점골을 깨라는 기회가 주어진 게 26차례나 됐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평생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슛을 잘 날릴 수 있게 됐습니다. 톨스토이가 죽은 뒤 그의 방을 정리하던 사람들이 방 안에 빼곡하게 쌓여있는 실패작들을 보고 놀랐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다. 섹스피어도 평생 154편의 시를 썼는데 성공한 몇 편만 빼고는 형편없는 졸작이었다. 또 다이는 진화론 말고 평생 119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프로이트는 650편이나 되는 논문을 발표했다. 음악 신동의 대명사인 모차르트도 평생 무려 600편이나 되는 곡들을 발표했지만 대부분이 작품성이 형편없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이렇게 심혈을 쏟아 만들어낸 작품들의 99% 이상이 졸작으로 사장되고 겨우 나머지 1% 정도만이 인정받아 위대한 인물로 기억되는 것이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둠 속에 숨겨진 밝은 면에 초점을 맞춰놓고 몰입했다. 그러다 보면 밝은 면이 점점 커져서 어두운 면을 완전히 덮어버리게 된다. 김상훈의 와칭 읽어드렸는데요. 저자가 에필로그에서 내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은 내 안에 들어있고 내 마음속의 관찰자가 바로 그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기에 그 마음을 인정해주고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것이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닫힌 문만 너무 오래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다른 문을 보지 못한다. 하나의 문밖에 보지 못하는 건 시야를 좁게 고정시키기 때문이다. 시야를 넓히면 다른 문이 보인다. 시야를 완전히 넓히면 모든 문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은 우리의 몸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가 보이는 나라면 정신은 보이지 않는 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양자물리학 실험 등
과학적 증거로 설명하고 있는 책을 소개합니다. 김상훈의 와칭2입니다. 첫 번째 와칭이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관찰자 효과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와칭2는 시야를 넓혀서 바라보면 보이지 않는 나가 엄청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 상황을 내가 아닌 타인의 상황으로 바라보면 좀 더 객관적이고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 책에서는 이처럼 시야가 넓어지면 창의력이 좋아지고 지능도 높아지고 건강이나 다이어트까지 쉽게 조절할 수 있는, 다시 말해 한계가 없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의 내면의 시야를 넓히면 어떤 마법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의 와칭2,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우리 반 아이들은 왜 공부를 못하지?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고민에 빠졌다. 아이들에게 이런 사진들을 보여주면 성적이 쑥 올라갈까? 선생님이 A반 교실에 들어가서 말했다. 오늘은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재미난 사진들을 차례로 보여줄게요. 선생님이 컴퓨터를 켜자 첫 사진이 나왔다. 책상 위에 연필이 놓여 있는 사진이네요. 곧이어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건 교실에 있는 책상이네요. 책상 위에 연필을 시작으로 책상 전체, 교실, 학교 건물, 학교 인근 지도, 도시 지도, 전국 지도, 세계 지도, 지구 사진, 태양계, 은하계 등 모두 16가지의 사진을 차례로 보여주었다. 그런 다음 어린이들에게 간단한 창의력 시험을 치게 했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었다. 신발 한 짝으로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생각나는 대로 모두 말해보세요. 선생님은 이번에는 B반에 건너가서 똑같이 해보았다. 그 반 어린이들도 나이, 성별, 지능 등이 아주 비슷했다. 단지 선생님이 보여준 사진들의 차례만이 정반대였을 뿐이다. 맨 먼저 은하수를 보여주고 맨 마지막으로 책상 위에 연필을 보여주었다. 그런 다음 B반 어린이들에게도 똑같은 창의력 시험을 내주었다. 어느 반 어린이들의 성적이 더 높았을까? 아니, 이럴 수가. 점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벌어지다니.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창의력 시험 모든 항목에 걸쳐 A반 어린이들의 성적이 월등히 높았다. 두 반 모두 비슷한 아이들인데 어쩜 불과 5분 만에 A반은 천재가 되고 B반은 둔재가 됐을까? 정말 마법 같은 일 아닌가? 불과 5분간 어떤 사진을 봤느냐에 따라 창의성이 껑충 뛰어오르기도 하고 풀썩 주저앉기도 하다니.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의 심리학자 리버만 교수가 6세에서 9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행한 실험이었다. 우리는 창의성이나 지능은 타고나는 것으로 믿고 있다. 쟤는 원래 머리가 좋아. 난 원래 머리가 나빠. 노력해봐야 소용없어. 이렇게 자신의 지능에 질의 한계를 그어버린다. 지능은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연필만 보는 것보다 책상 전체를 볼 때 시야가 더 넓어진다. 한 도시 지도를 보는 것보다 전국 지도를 볼 때 시야가 더 넓어진다. 세계 지도를 보는 것보다 우주 전체를 볼 때 시야가 더 넓어진다. 이렇게 시야를 점점 더 넓힐수록 왜 지능도 점점 더 높아질까? 만일 지능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라면 시야를 넓힌다고 해서 지능도 높아질 리는 없다. 시야를 넓히든 말든 머릿속의 지능은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시야를 넓히면 넓힐수록 지능도 높아진다? 그렇다면 내가 바라보는 공간 속의 지능이 흐르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 즉, 나가 커진다는 얘기 아닌가? 리버만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지능은 고정된 게 아니다. 시야를 넓힐수록 무한히 늘어난다. 아인슈타인은 빗줄기를 타고 우주를 여행하는 상상을 하다가 빛이 휘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역사를 뒤바꾼 상대성 원리도 이렇게 시야를 우주로 어마어마하게 넓히면서 탄생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터키의 오르한 파무크는 훌륭한 소설을 쓰게 된 비결을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종종 할머니 방에서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상상 속에 빠져들곤 했어요. 별나라 사람이 되는 거지요. 잠수함 속에 들어가 있는 상상도 하고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등으로 유명한 영화감독 팀버튼은 어릴 때 침실에 틀어박혀 공포영화를 상상하면서 포스터를 그려내곤 했다. 그들은 모두 시야를 넓힘으로써 라가 커졌고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럼 거꾸로 장시간 TV 화면만 들여다본다면 어떨까? 나가 오그라들까? 텍사스대의 밴디워터 교수는 어린이가 TV를 1시간 시청할 때마다 창의성은 11%나 떨어진다고 말한다. 만일 어린이가 하루 3시간씩 TV 앞에 앉아 있다면 놀이 등을 통해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왜? TV 화면만 보고 있으면 시야는 TV 화면 속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나는 중학교 3학년 말까지 읽을 책 한 권 제대로 없는 가난한 시골에서 자랐다. 그런데 재밌게 본 책이 있다. 바로 사회과 부도였다. 특히 세계 지도를 경이로운 눈으로 펼쳐보며 와, 세계가 이렇게 넓구나 하며 상상에 잠기곤 했다. 지금도 세계 지도는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한다. 내 몸은 작은 시골 마을에 갇혀 있었지만 시야는 전 세계로 뻗어 있었다. 그래서 그럴까? 나는 방송사 특파원과 기자 생활을 하면서 남극을 포함해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을 가보았다. 내가 세계 지도에서 보았던 나라들을 실제로 다 가보게 된 것이다. 시야를 넓히는 것만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정말 마법 같은 일 아닌가? 천장 높이가 각각 3m인 방과 2.4m인 방이 있다. 어느 방에서 공부해야 성적이 더 많이 올라갈까? 각 방에 학생 50명씩 들어가도록 해보았다. 방에 들어가니 창의성 문제지가 놓여 있었다. 거기엔 체스나 농구처럼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10가지 스포츠 종목이 적혀 있었다. 이 10가지 스포츠 종목 간에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학생들은 어안이 벙벙했다. 아무 연관성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연관성을 찾아? 천장이 낮은 방의 학생들은 영 생각이 안 나는지 머리만 긁적거렸다. 반면 천장이 높은 방의 학생들은 금방 답을 얻은 듯 한박 웃음을 지었다. 두 방 학생들 간의 성적에 정말 차이가 났을까? 미네소타 대학의 마이어스 레비 교수는 학생들의 답안지를 살펴보고는 깜짝 놀랐다. 천장이 높은 방에 있었던 학생들이 한결같이 훨씬 더 창의적인 답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평균 25%나 더 많은 창의적 답을 내놓았다. 공간의 크기가 사고의 크기와 직결되는 걸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천장이 높으면 사고의 폭도 넓어지고 천장이 낮으면 사고의 폭도 좁아졌다. 그렇다면 한 방에서만 공부하지 않고 두 방에서 번갈아 가며 공부하면 어떨까? 공간이 넓어지는 만큼 공부도 더 잘 될까? 여기 2개의 방이 있다. 당신이 갑자기 영어 단어 40개를 외워야 한다면?
어느 한 방에 자리 잡고 앉아 외우는 게 나을까? 아니면 두 방울 오가며 외우는 게 나을까? 캘리포니아대의 심리학자 비오크 교수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해 봤다. 결과는 두 방울 오가며 공부한 학생들의 성적이 평균 20%나 더 높았다. 한 방에 틀어박혀 있을 때보다 두 방울 오갈 때 나의 공간도 더 넓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창문은 어떨까? 창밖으로 더 넓은 공간을 내다보면 공부가 더 잘 될까? 비오크 교수는 두 그룹의 대학생들로 하여금 각기 다른 두 개의 방에서 두 차례에 걸쳐 40개의 단어를 암기하게 했다. 한 방은 창문이 없는 방이었고 다른 방은 마당이 내다보이는 창문이 있는 방이었다. 누가 단어를 더 잘 암기했을까? 창문이 달린 방에서 공부한 학생들의 성적이 월등히 더 좋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창밖을 자주 내다보면 주의력이 산만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집중한다며 일부러 커튼을 쳐놓기도 한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다. 코넬대의 심리학자 웰스는 7에서 12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이사하기 전과 후의 주의력을 시험해 보았다. 그 결과 창밖으로 정원이나 숲 등의 푸른 나무들이 많이 보이는 곳으로 이사한 어린이일수록 주의력 시험 성적이 가장 극적으로 높아졌다. 보스턴 건축대학의 코백 교수는 생활공간이 비좁은 곳에 사는 청소년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마약이나 가정폭력의 희생자가 될 위험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가 미국 초등학생 2만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창문이 넓은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성적이 더 높았다. 그래서 일부 학교들로 하여금 큰 창문으로 바꾸도록 했더니 1년 만에 수학 성적은 20%가 높아졌고 읽기 성적은 26%나 높아졌다. 이번에는 세크라멘토시 고객 안내 전화센터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해 보았다.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창문이 큰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고객들의 전화를 평균 7에서 12% 더 빨리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도 훨씬 더 좋았다. 전망이 좋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들도 업무 집중도가 15%더 높았다. 거꾸로 전망이 나쁜 사무실에서 일하는 프로그래머들은 업무 시간에 통화하거나 잡담하는 시간이 15%나 더 길었다. 캔자스대의 심리학자 애슐리는 60대까지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창의력 시험을 치도록 해봤다. 그 결과 휴대폰, 아이패드, 인터넷이 없는 넓은 자연 속에서 사흘 이상 지내면 모든 연령층에 걸쳐 창의성이 50%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예로부터 세계적인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 예술가들, 과학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넓은 공간에서 산책을 즐겼다. 공간이 넓어질수록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터득했기 때문이다. 공간이 좁아지면 수명도 짧아진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심리학자 스테포 교수가 성인 남녀 6,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족이나 친구와의 접촉이 적고 사회활동을 안 할수록 수명이 짧았다. 그렇다면 천장의 높이도 건강에 영향을 미칠까? 오하이오 주립대와 미연방 정신건강연구소는 정부 건물 내에서 일하던 사무직 근로자들을 두 개의 다른 건물로 이동시켜 보았다. 일부는 천장이 낮은 오래된 정부 건물로 다른 일부는 천장이 높은 널찍한 최신 건물로 이동시켜 근무하도록 했다. 17개월간 이들의 심장박동수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 등을 추적해본 연구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거 심장병 징후 아니야? 천장이 낮은 건물에서 일하게 된 근로자들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눈에 띄게 치솟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녹지 공간은 어떨까? 녹지 공간도 건강에 영향을 끼칠까?
암스테르담의 VU 대학병원 연구진은 네덜란드 시민 35만 명의 건강 기록을 살펴보았다.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자신의 거주지 반경 1km 이내에 녹지 공간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이는 것 아닌가? 예컨대 반경 1km 이내에 10% 정도의 녹지 공간밖에 보이지 않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1000명당 26명이 우울증이었지만 90%의 녹지 공간이 보이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18명만 우울증이었다. 심장병, 척추질환, 당뇨, 우울증, 호흡기 질환 등 거의 모든 질환도 비슷한 차이를 보였다. 글래스고우 대학의 미첼 교수 등은 2001년부터 2006년 사이에 사망한 37만 명의 기록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아주 작은 녹지 공간만 있어도 뇌졸중과 심장병 등 치명적인 질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크게 떨어졌다. 녹지 공간은 동네만 아름답게 꾸미는 게 아니네요.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넓은 창밖이 내다보이는 병실에서 생활하면 건강이 더 빨리 회복될까? 텍사스 A&M 대학의 울리치 교수는 위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환자들에게 2가지 병실에서 생활하도록 해보았다. 어떤 환자들은 창밖으로 나무가 내다보이는 병실에 들어갔다. 다른 환자들에게는 벽만 보이는 병실이 주어졌다. 결과는 확 트인 자연이 내다보이는 병실에서 생활한 환자들의 퇴원 속도가 더 빨랐고 합병증도 적었으며 진통제를 훨씬 덜 처방받았다.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기운 때문일까? 교수는 병실 벽에 나무가 그려진 그림을 붙여놓았다. 그러자 환자들이 실제로 창밖을 내다볼 때처럼 회복 속도가 빨랐다. 그건 마음의 문제였다. 확 트인 자연 공간을 보면 마음의 공간도 확 트인다. 마음의 공간이 커질수록 나도 커진다. 시야를 넓힐수록 운도 좋아질까?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맥크리 교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운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조사해 보았다. 행운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죠. 자신의 범위를 좁게 한정시키지 않고 시야를 넓힐수록 운이 좋아집니다. 심리학자 와이즈먼 교수도 몇 년간 운을 연구해 보았다. 한 실험에서 사람들에게 신문을 읽으며 사진이 몇 개나 실려 있는지 세어보라고 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답을 알아냈다. 이 신문에 실린 사진은 모두 43개네요. 그들은 어떻게 금방 답을 알아냈을까? 교수는 실험에 앞서 신문 속에 몰래 이런 글이 적힌 종이 쪽지를 집어넣었다. 사진을 셀 필요 없어요. 신문 속엔 43개의 사진이 실려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오로지 사진을 세는 데만 초점을 맞췄다. 다른 건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답을 쉽게 맞힌 사람들은 편안한 자세로 사진만 보는 게 아니라 신문 전체를 살펴보았다. 좁은 시야를 가진 사람들은 운이 나빴고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 맥크리 교수는 운이 좋아지려면 다음과 같이 하라고 조언한다. 시야를 넓히라. 환경을 바꾸고 산책을 즐기는 등 바라보는 공간을 넓히라. 눈과 귀를 열어놓으라. 낯선 것에 저항하지 말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라. 나의 범위를 국한시키지 말라. 새로운 음식, 장소, 생각에 마음을 열라. 시야를 넓히면 내가 바라보는 공간도 넓어진다. 공간이 넓어지는 만큼 공간 속의 모든 것들이 내 의도대로 움직이는 놀라운 마법이 일어난다. 어떤 문제든 마찬가지다.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다면 마음속에서 그 문제와의 시간적, 물리적 거리를 늘리는 게 좋다.
만일 내가 1000km 떨어져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 지금부터 50년 후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 지금부터 1000년 후라면 후세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 만일 화성에서 외계인이 망원경을 통해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내 마음의 공간을 1000km 밖까지 넓히면 그만큼 많은 지혜가 쏟아져 나온다. 내 마음의 공간을 1000년 후까지 늘려도 그만큼 많은 지혜가 쏟아져 나온다. 마음의 공간을 넓히면 넓힐수록 나는 무한히 퍼져나간다. 만일 내가 몸속에 갇혀있는 존재라면 마음의 공간을 넓힌다고 해서 창의력도 덩달아 높아지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사실은 어떤가? 마음의 공간을 넓힐수록 창의성도 껑충 뛰어오른다. 나는 마음의 공간을 넓힐수록 점점 커지는 무한한 존재인 것이다. 해리포터 시리즈를 써서 세계 최고의 부자 작가가 된 영국의 조앤 롤링은 달리는 기차 안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프리먼 다이스는 오랫동안 아무도 풀지 못했던 양자 물리학 문제에 대한 영감이 버스를 타고 가던 중 갑자기 떠올랐다고 말했다. 해밍웨이는 쿠바에 살면서 명작을 썼고 고갱은 남태평양의 타히티 섬에서 명화를 그렸다. 마크 트웨이는 생애 최초의 베스트셀러를 배를 타고 가면서 썼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집을 벗어나 멀리 떨어진 곳을 여행하면서 혹은 먼 이국 땅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것이다. 마음의 공간을 넓힐수록 영감을 얻기가 쉬워진다는 얘기다. 길게 내다볼수록 정말 더 성공할까? 유재석의 성공 비결은 뭘까?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는다. 차도 녹차 정도만 마신다. 건강을 위해 짜장면도 먹지 않는다. 취미라곤 운동밖에 없다. 다른 한편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도 강하다. 국민 MC 유재석의 변함없는 인기 비결은 놀랍게도 정치, 경제 등 다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과 너무나 똑같았다. 철저한 자기관리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 하버드 대학의 사회학자 벤필드 교수는 가문, 교육, 지능, 연줄 등의 답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장기간 조사를 해보니 그게 아니었다. 답은 시간적 시야였다. 시간적 시야란 지금 뭘 할지를 결정할 때 시간적으로 얼마나 길게 내다보느냐 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시간적으로 수십 년 뒤의 일을 내다보고 현재의 일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유재석처럼 대한민국 최고의 MC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다면 현재의 모든 결정을 그 꿈에 맞추는 것이다. 최고 MC가 되기 위해 술, 담배도 안 하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력 관리도 한다. 미래의 더 큰 즐거움을 위해 현재의 작은 즐거움을 희생하는 것이다. 자녀가 대학에 갈 때를 대비해 갓난아기 때부터 매월 10만 원씩 저축한다면 길게 내다보는 것이다. 퇴근 후 TV를 볼까? 아니면 아이와 함께 놀까? TV를 보는 건 지금의 순간적인 즐거움이다. 자라나는 아이와 노는 건 지금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아이의 행복과 건강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이기도 하다. 벤필드 교수는 사회적으로 최상위층에 진입하는 사람일수록 시야도 길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시야가 길수록 높이 올라요. 신기한 현상이죠. 암스테르담 대학의 심리학자 포스터도 비슷한 실험을 했다. 그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각기 다음과 같은 질문을 생각하게 했다. A그룹에게 1년 후 나의 삶은 어떨까 하고 생각하게 했다. B그룹에게 내일 나의 삶은 어떨까 하고 생각하게 했다.
그런 다음 두 그룹에게 창의성 시험을 내주었다. 결과는 A그룹의 창의성 성적이 B그룹보다 훨씬 높았다. 한 사업가는 손을 대는 사업마다 성공한다. 비결을 알아봤더니 너무 간단하다. 저는 길게 내다봐요. 10년 후 나는 이 사업을 어떻게 되돌아볼까 이렇게 상상하면 일이 잘 풀려요. 이렇게 시간적 시야를 넓히는 것만으로도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시간적 공간이 커지는 만큼 나도 커지기 때문이다. IQ가 높으면 공부를 잘할까? 성적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변수는 뭘까? 심리학자 셀리그먼과 더크워스는 중학교 2학년생 164명을 대상으로 여러 항목을 조사해 보았다. 결과는 놀랍게도 IQ는 큰 잣대가 아니었다. 미래의 성적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잣대는 자제력이었다. IQ보다 2배나 더 정확했다. 자제력은 순간적인 충동을 이겨내는 힘이다. 그렇다면 자제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오하이오 주립대의 후지타 교수는 대학생들에게 2가지 방법으로 질문해 보았다. A그룹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여러분은 왜 건강을 유지해야 하죠? B그룹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건강을 유지하죠? A그룹 학생들은 각기 나름대로 건강을 유지해야 하는 목적을 생각해 보았다.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유지해야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건강을 유지해야지. B그룹 학생들은 운동하죠, 건강식을 먹죠 등과 같은 대답을 했다. 그런 다음 교수는 A, B 두 그룹의 손의 악력을 측정해 보았다. 이 손잡이를 꽉 잡고 있어 보세요. 최대한 오래. 이 실험은 손의 악력 자체를 시험하려는 게 아니었다. 각자의 기준 악력보다 얼마나 더 참을성 있게 손잡이를 잡고 버티는지를 알아보려는 시험이었다. 어느 그룹이 더 오래 잡고 있었을까? 목적을 생각한 A그룹은 기준 악력보다 11.1초 더 오래 잡았다.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한 B그룹은 기준 악력보다 4.9초 더 오래 잡았다. 놀라운 차이가 벌어졌다. 시야를 좁혀서 생각한 학생들보다 시야를 넓혀서 생각한 학생들이 2배도 넘는 자제력을 발휘한 것이었다.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벌어졌을까? A그룹에게 던진 질문은 건강을 유지하는 목적을 묻는 질문으로 시야를 넓혀 큰 그림을 보게 한다. 반면 B그룹에게 던진 질문은 건강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묻는다. 이것은 시야를 좁혀 작은 그림을 보게 한다. 단지 시야를 넓히는 것만으로 돌연 나의 덩치가 2배나 커진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 실험해봐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다. 넓고 멀리 볼수록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적인 유혹을 물리치는 자제력이 훨씬 더 커졌다. 이렇게 자제력이 큰 사람일수록 공부를 위해 음주나 TV 시청 등을 피하고 건강을 위해 운동 등에 투자했다. 시야를 넓히는 만큼 나가 커지는 것이다. 나가 아닌 누군가의 눈으로 보면 정말 더 현명해질까? 캐나다 워털루 대학의 그로스만 교수는 심각한 경기 침체로 대학 졸업 후 아직 취업을 못한 일부 대졸자들에게 주문했다. 지금의 경기 침체를 나의 시각에서 생각해 보세요. 다른 대졸자들에게는 좀 달리 주문했다. 지금의 경기 침체를 나가 아닌 어떤 사람의 시각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런 다음 대졸자들에게 침체된 경기에 대한 의견을 말해보라고 했다. 이들의 의견은 어떻게 달랐을까?
나의 시각에서 본 대졸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전 경기 침체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경기 침체는 쉽게 끝나지 않을걸요? 어떤 사람의 시각에서 본 대졸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제 지식으로는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내다보기가 힘들어요. 경기 침체는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늦게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나의 시각에서 본 대졸자들은 시각이 주관적이었다. 마치 자신이 경기 침체에 대해 다 아는 것처럼 말했다. 반면 어떤 사람의 시각에서 본 대졸자들은 훨씬 객관적이었다.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나의 공간을 어떤 사람에게까지 넓혔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성향이 강한 진보 보수 유권자들에게 주문했다. 여러분이 강한 애착을 느끼는 두 가지 정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런 다음 다시 말했다. 만일 여러분이 지지하는 후보가 떨어지고 반대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참 실망스럽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관심 깊게 보는 정치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서 교수는 앞서 실험처럼 두 가지 방식으로 얘기해 보라고 했다. 나의 시각에서 본다. 나는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가? 누군가의 시각에서 본다. 누군가는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할까? 이번에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났다. 누군가의 시각으로 본 사람들이 훨씬 더 현명하게 얘기했다. 그들은 훨씬 더 협조적이었고 당파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있었다. 현명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대한 고정된 편견을 갖고 있지 않다. 모든 상황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자신의 지식엔 한계가 있다는 사실도 순수히 받아들인다. 현명함은 타고나는 게 아니다. 시야를 넓히면 넓힐수록 점점 더 현명해진다. 최고의 전문가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볼까? 링컨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시야를 남에게까지 넓히면 넓힐수록 나는 그만큼 더 많은 지혜를 얻는다. 나의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공간을 넓힐수록 정말 성적이 쑥쑥 올라갈까? 난 왜 공부를 못하지? 왜 열심히 해도 점수가 안 나오지? 난 원래 머리가 나쁜가? 고민투성이의 소년이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됐다. 그러고 나서도 어릴 적 고민이 떠올랐다. 아무리 달달 외웠던 것도 왜 시험 보는 순간엔 깜빡했던 걸까? 그는 전혀 생소한 단어 100개를 만들어 놓고 단 하루 만에 완벽하게 외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반복 작업이 필요한지를 실험해 보았다. 벼락치기를 해본 것이다. 와, 무려 68차례나 반복해서야 완전히 암기되네. 이번엔 3일간에 걸쳐 암기해 보았다. 이렇게 나누어 암기했더니 놀랍게도 38차례 반복만으로도 완벽하게 암기되는 것이 아닌가? 나눠서 암기하면 노력이 절반으로 줄어드네. 이처럼 한꺼번에 암기하는 것보다 시간적 간격을 두고 나누어 암기하면 암기 효과가 커지는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간격 효과라고 한다. 그는 그 이후에도 스스로 무수한 암기 시험을 치러가며 연구한 끝에 마침내 이런 결과를 얻었다. 사람들은 아무리 달달 암기했던 것이라도 1시간만 지나면 55%, 하루 지나면 67%, 한 달쯤 지나면 90%를 망각하게 된다. 이것이 이른바 망각 곡선이다. 독일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의 이야기다. 이 곡선이 말해주듯이 무엇이든 완벽하게 기억하려면 단번에 왕창 외우는 건 큰 소용없다.
한 달쯤 지나면 어차피 90%는 까먹게 되니까. 하지만 시간적 간격을 두고 떠올리면 오래 기억된다. 이런 궁금증이 들 것이다. 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암기하면 더 오래 기억될까? 이유는 간단하다. 생각 사이의 거리를 넓힐수록 나의 공간도 커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하루 만에 달달 외우고 덮어버리면 아무 시간적 거리도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일주일 후에 또 외우면 일주일간의 시간적 거리가 생긴다. 그러다가 일주일 후에 또 외우면 2주일간의 시간적 거리가 생긴다. 1981년 프랑스의 심리학자 블룸과 슈엘도 비슷한 실험을 했다. 그들은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새 프랑스어 단어 20개를 외우도록 했다. 첫째 그룹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딱 한 번의 기회입니다. 30분간 열심히 암기해 보세요. 둘째 그룹에게는 달리 말했다. 3일간 하루 10분씩의 시간을 드릴게요. 열심히 암기해 보세요. 수업이 끝난 직후 실시한 시험 성적은 두 그룹 간에 별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사이로 또 한 차례의 시험을 치도록 했다. 이번에는 결과가 달랐다. 3일에 걸쳐 나눠 암기한 학생들은 15개를 기억한 반면 30분간 집중적으로 한 번에 암기한 학생들은 겨우 11개만 기억해냈다. 시간적 거리를 넓힐수록 그만큼 더 오래 기억하는 것이다. 엄마, 선생님이 모레까지 세계 각국의 수도를 외워오래. 어떡하지? 외우는 시간을 쪼개서 공부하는 게 낫다. 1시간 내내 수도만 외우기보다는 수도를 외우다가 수학 문제도 하나 풀어보고 국어책도 읽어보는 것이다. 운동도 마찬가지다. 1시간 내내 근력 운동만 하는 것보다는 근력 운동과 순발력 운동, 기술력 훈련 등 여러 가지를 번갈아 하는 게 효율적이다. 하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왕창 공부하면 난 이제 할 만큼 했어, 다 알아 하고 착각하게 된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안다는 착각이라 일컫는다. 이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서도 며칠만 지나면 까맣게 잊어버리는 악순환을 되풀이한다. 켄트 주립대학의 심리학자 로슨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벼락치기도 당장의 시험 성적엔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억에 남는 게 거의 없다. 기왕에 똑같은 시간을 투입해서 공부할 바엔 기억에 오래 남도록 미리 쪼개서 공부하는 게 훨씬 낫다. 평소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다. 하루에 한 단원을 전부 끝내는 것보다는 며칠에 걸쳐 작게 쪼개어 공부하는 게 장기적으로 오래 기억된다. 공부하는 사이사이의 공간이 커질수록 그만큼 영구적으로 기억된다. 공간의 크기가 나의 크기이다. 시간에 쫓겨도 나의 공간이 좁아진다. 하버드 대학의 아마빌레 교수는 미국 굴지의 첨단 업체 7곳의 고학력 직원 238명을 대상으로 시간과 창의성 간의 관계를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시간에 쫓기는 날엔 직원들의 창의성이 평균 45%나 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은 시간에 쫓길 때 창의성이 가장 떨어진다. 당일뿐만 아니라 사흘간 계속 창의성이 떨어진다. 시간에 쫓기면 문제에 깊이 몰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창의성이 피어오르려면 부하기가 필요하다. 여기서 부하기란 시간적 거리를 말한다. 시간적 거리가 좁아지면 나의 공간도 작아져서 자연히 창의성도 떨어진다. 이미 풀렸다고 상상하면 정말 이뤄질까? 엄마, 오늘도 수학시험 망쳤어. 왜? 문제가 어려웠니? 아니, 다 아는 문제였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왜 못 풀었어? 너무 떨려서 문제를 이해할 수 없었어.
아파트 단지 주변을 산책하다가 우연히 엿듣게 된 대화다. 참 딱해 보였다.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 1등 하던 아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도 못 들어갔다고 낙담하는 부모의 말도 들었다. 평소 연습 문제를 풀 땐 잘하다가 정작 시험만 받아들면 머리가 하얘진다. 억울할 수밖에 없다. 시험 불안증은 왜 생길까? 시험을 망치면 끝장이다 라고 생각하면 시험을 위험으로 인식하게 된다. 시험지는 위험물이다. 마음속엔 극도로 불안한 생각만 가득해진다. 문제를 풀기 위한 생각들이 끼어들 공간이 없다. 시야도 흐려진다. 뭐가 뭔지 제대로 보일 리 없다. 시험 문제만 그럴까? 인생의 더 큰 문제를 푸는 것도 그렇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웨팅겐 교수는 대학생 136명을 세 그룹으로 나눈 뒤 각기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게 해보았다. 1. 문제가 이미 풀렸다고 상상한다. 고민하던 문제가 풀려 기뻐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한다. 2. 현실적으로 부정적인 면만 생각한다. 문제를 풀려고 할 때 마주칠 수 있는 걸림돌 등만 생각한다. 3. 문제가 이미 풀렸다고 상상한 뒤 현실의 부정적인 면과 대조해 본다. 즉, 문제가 이미 풀린 미래의 시점에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현실의 걸림돌들을 생각해 본다.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을까? 1. 문제가 이미 풀렸다고 상상한다는 성공률이 가장 낮았다. 2. 현실의 부정적인 면만 생각한다는 성공률이 두 번째로 낮았다. 3. 문제가 이미 풀렸다고 상상한 뒤 현실의 부정적인 면과 대조해 본다. 이 방법이 성공률이 단연 최고였다. 첫 번째 방법은 왜 성공률이 가장 낮았을까? 문제가 이미 풀렸다고 상상하면 일단 긴장이 풀린다. 마음의 공간도 열린다. 하지만 곧 의심이 스며든다.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이라고 상상하기 때문이다. 의심을 품기 때문에 다시 마음의 공간이 닫힌다. 그렇다면 세 번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이유는? 문제가 이미 풀렸다고 상상하면 첫 번째 방법처럼 일단 마음의 공간이 열린다. 그런 다음 근데 걸림돌이 있는데 어떻게 풀었지? 하고 부정적인 면을 들여다보면 문제를 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게 된다. 구체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의심이 끼어들지도 않는다. 이처럼 마음의 공간이 열린 상태로 문제를 풀면 긴장 상태로 푸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풀릴 수밖에 없다. 마음의 공간이 열려 있어야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더 많은 지혜와 지능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있는가? 의지의 힘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빼면 다시는 살이 찌지 않을까? 2007년 UCLA 연구진이 실험해 본 적이 있다. 사람들은 놀라운 투지를 발휘해 체중을 5에서 10%나 줄이는 데 성공했다. 6개월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 살 뺀 사람들의 3분의 2가 다시 살이 쪘다. 생리학자인 키즈는 사람들에게 엄격한 다이어트 실험을 해보았다. 석 달 만에 모든 사람의 체중이 크게 줄었다. 이렇게 말해보았다. 이제 체중이 많이 줄었으니 마음껏 먹어보세요. 사람들은 다이어트 전보다 최고 8배나 더 많이 먹었다. 다이어트는 영구적인 방법이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다이어트 전문가로 꼽히는 맥키나 박사는 이렇게 단언한다. 거의 모든 문제의 뿌리는 무의식에 깔려있는 부정적 프로그램이다. 그 프로그램을 바꾸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바뀌지 않는다. 프로그램을 바꾸는 방법은? 의지로 무의식에 깔려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바꿀 수 있는가? 무의식은 의지보다 100만 배나 더 강하다. 그 속에 가둬놓고 짓누른다고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질 리 만무하다.
그보다는 마음의 공간을 넓혀 부정적인 생각이 스스로 자유를 찾아 떠나도록 도와주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일이다. 미래의 나는 살이 빠질 수도 있고 안 빠질 수도 있다. 많이 빠질 수도 있고 조금 빠질 수도 있다. 많은 가능성이 있다. 그 가운데 살이 많이 빠진 나를 선택한다. 그 미래의 시점에서 살이 많이 빠지기까지의 과정을 되돌아본다. 살이 어떻게 많이 빠진 거지? 살이 많이 빠지기까지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존재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먹고 싶은 걸 참아야 한다. 어떻게 참았을까? 음식보다 더 좋아하는 걸 찾아냈을까? 마음속에 난 부족해라는 생각을 털어냈을까? 운동이나 산책하는 습관을 갖게 됐을까? 이렇게 미래의 시점에서 바라보면 마음의 공간이 넓어진다. 시간적 거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마음의 공간이 커지면 부정적인 생각들은 저절로 풀려나간다. 시야가 맑아진다. 동시에 공간이 커지는 만큼 공간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더 많은 정보가 흘러나온다. 이렇게 마음의 공간을 넓히면 넓힐수록 꿈을 이루는 것도 쉬워진다. 시야를 넓히면 넓히는 만큼 새로운 현실이 펼쳐진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보어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은 가능성으로 잠재해 있다가 관찰자가 바라보는 순간 현실로 나타난다.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이 무한한 공간 속에 실제로서 이미 존재한다. 단지 관찰자인 내가 시야를 넓혀 바라보지 못할 따름이다.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고자 한다면 끊임없이 마음속을 들여다보라. 들여다보면 이미 깔려있는 생각들이 사라진다. 그래야 마음의 공간이 열린다. 마음의 공간이 활짝 열려 있어야 새로운 현실 창조에 필요한 지혜, 창의성, 지능 등 모든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 닫힌 마음은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받고자 하는 마음은 활짝 열려 있어야 한다. 왓칭2 읽어드렸는데요. 이 책을 읽고 어떤 상황에서든 시야를 넓혀서 바라보는 습관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왓칭1과 마찬가지로 신기하고 재미있는 실험 결과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